보좌관님,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일본이 감히 우리 미군 병사들의 머리 위에 조준경을 올렸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새벽, 침묵이 흐르던 백악관 웨스트윙의 공기를 찍고 들어온 것은 경악에 찬 정보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캄보디아의 깊은 정글 속에서 민간인 옷을 입고 숨어든 일본 자위대 기술진들. 그들이 설치한 레이더의 끝이 향한 곳은 적국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아군, 미군 숙소였습니다. 70년 동맹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일본의 추악한 비수가 드디어 그 끝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던 다카이치 정권의 거대한 음모. 그리고 이 소름 끼치는 현장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포착해 미국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린 것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본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눈물이 일본 열도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현장.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과 각국 정보 당국의 공개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인물과 상황은 보다 생생하고 극적으로 각색되었다는 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이라는 가면 뒤에 감춰진 일본의 추악한 배신, 그리고 그 거대한 음모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단숨에 파헤쳐버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활약.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마음을 돌렸는지, 그리고 70년 동안 큰 소리 치던 미국의 오만을 어떻게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그 뜨겁고도 통쾌한 진실의 기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저는 로버트 헤일리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안보전략보좌관으로 일하며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전쟁의 설계도를 그려온 사람입니다. 나토의 비밀작전부터 중동의 복잡한 공습 경로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지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웬만한 배신이나 음모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베테랑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24일 그날 새벽에 겪은 일만큼은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워싱턴에는 기록적인 겨울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밤새도록 제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에스프레소 한 잔과 함께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체결된 평화협정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이상했습니다. 국경 분쟁이 터진 지 열흘도 안 되어 평화협정이 나왔다니요. 보통 이런 분쟁은 몇 달은 끌기 마련인데 이건 마치 누군가 캄보디아의 목을 억지로 비틀어 항복문서에 서명하게 만든 것 같은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 2시 15분 정적을 깨고 제 직통 회선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썹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였습니다. 동맹 역사상 일본 총리가 이 시간에 보좌관인 제게 전화를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 제가 알던 냉철한 다카이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장 끝마다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뭔가에 쫓기는 사람 특유의 그 불안한 말투 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첫 마디를 뗐습니다. 헤일리 보좌관, 그건 그저 지뢰 제거용 장비였을 뿐입니다. 한국 측의 과잉 반응이 아주 우려되는군요. 저는 펜을 돌리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한국이 튀어나오는 겁니까? 제가 가진 그 어떤 기밀 보고서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가 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와 벌벌 떠는 목소리로 한국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모르는 거대한 퍼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전화는 황급히 끊겼고 저는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여갔습니다. 일본 총리는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을까? 왜 지뢰 제거 장비라는 변명을 미리 준비했을까? 그리고 왜 그토록 한국이라는 이름에 즐겁하는 걸까? 날이 밝자마자 저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정보를 긁어모았습니다. 하지만 펜타곤도 CIA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오전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직접 지목해서 전달할 자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한국 대사관 소속의 최정국 요원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당장이라도 상대의 심장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최정국 요원은 말없이 검은색 파일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이틀 전 일본 총리와 통화하셨죠? 다카이치가 지뢰 제거 장비라고 하던가요? 그 장비의 진짜 용도가 뭔지 이제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실 시간입니다. 저는 천천히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묘하게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파일을 펼치자마자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사케이 해상도로 촬영된 초정밀 위성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글 한복판, 민간인 옷을 입고 숨어든 동양인 남성들이 복잡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정국 요원이 사진 한 군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자위대 소속 기술 고문단입니다. 민간인으로 위장에 잠입했죠. 그리고 저들이 만지고 있는 장비 저건 지뢰 제거기가 아니라 교전 데이터 링크 장비입니다. 교전 데이터 링크라니요. 그건 미사일이나 포탄의 조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오직 살상을 위한 첨단 군용 시스템입니다. 일본이 왜 캄보디아 정글에서 이걸 만지고 있는 걸까요? 최정국 요원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주파수 분석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레이더의 추적 대상이 태국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태국 국경에 주둔 중이던 미군 고문단의 숙소를 정밀 트래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일본이 우리 미군을 조준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최정국 요원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일본은 캄보디아의 편도, 태국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전쟁이 터지길 원했습니다. 미군이 공격당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기를 말입니다. 그래야 미 해군 함정들이 일본 요코스카 기지로 몰려와 수조원의 수리비를 내고 일본 방위산업체들이 무기를 파라벨을 불릴 수 있으니까요. 70년 동맹의 목숨을 제물 삼아 돈잔치를 벌이려 한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세월 동안 일본에 해구산을 씌워줬고 최첨단 무기 기술을 아낌없이 이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잠든 미군 병사들의 머리 위에 레이더 조준경을 올리는 배신이었단 말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최정국 요원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보좌관님, 일본은 미국의 방패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몸체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충의 정체를 밝혀낸 건 당신들이 북한 견제용 완충지대로만 여겼던 대한민국입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는 10년 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금빛 벚꽃 모양의 기념 훈장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70년 우정의 무게가 고작 이 정도의 배신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이 허망하기만 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비는 일본이 쌓아온 거짓의 탑을 씻어내리는 심판의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시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지우고 한반도를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제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최정국 요원이 떠난 뒤 제 집무실의 공기는 마치 액체 질소를 뿌려놓은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검은색 파일은 단순한 정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아시아 안보 전략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릴 거대한 폭탄이었죠. 일본이 우리 미군 병사들을 조준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추악한 배신의 현장을 우리가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잡아냈다는 현실은 제22년 안보 경력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약속이라도 한 듯 최정국 요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좌관님, 어제 보신 건 서막에 불과합니다. 캄보디아의 벙커 12개가 어떻게 단 15분 만에 증발했는지 그 믿기지 않는 비밀을 이제 확인하셔야죠. 오후가 되자 최정국은 어제보다 훨씬 더 묵직해 보이는 노트북 한 대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더니 아무런 운영 멘트도 없이 조용히 검은색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전장 블랙박스 영상, 태국 국경 분쟁 실전 기록이라는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최정국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촬영하고 우리 한국 정부가 공식 경로로 입수해 정밀 분석을 마친 자료입니다. 이제부터 보실 장면은 인류 전쟁사에서 단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는 오직 한국만이 보유한 새로운 기술의 실전 기록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재생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캄보디아의 울창한 정글이 짙은 녹색빛을 띠며 펼쳐졌습니다. 현지 시각 새벽 4시 32분. 아직 태양이 뜨기 전 짙은 안개가 깔린 숲 사이로 콘크리트로 요새화된 캄보디아군 벙커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지켜보던 저는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공습이라면 미사일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나 중폭격기의 거대한 엔진 굉음이 오디오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오직 정글의 벌레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죠. 그러던 순간 화면 중앙에 있던 벙커 하나가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거대한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듯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창한 폭발 화염도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광경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하늘에서 거대한 망치로 벙커의 정수리를 수직으로 정확히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벙커, 세 번째 벙커, 그리고 저 멀리 언덕 뒤에 숨겨진 마지막 12번째 벙커까지. 도미노가 순서대로 쓰러지듯 혹은 잘 짜인 정밀 기계가 작동하듯 정확히 14분 37초 만에 모든 요새가 형체도 없이 흙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최정국의 손을 제지하고 영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최 요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화면 어디에도 미사일 궤적이 안 보입니다. 소리도 없고 화염도 없는데 대체 뭘로 친 겁니까? 우리 미국의 최첨단 정찰 위성조차 포착하지 못한 이 유령 같은 타격의 정체가 뭡니까?
제 목소리는 이미 평정심을 잃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정국은 제 당황한 기색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날렵한 유선형의 전투기 한 대와 그 아래 장착된 길쭉한 몸체에 접이식 날개가 달린 기묘한 형태의 폭탄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해 태국에 수출한 T-50 경공격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장착된 무기가 바로 KGB, 한국형 GPS 유도 폭탄입니다. 보좌관님은 처음 보시겠지만 이건 당신들이 자랑하는 미국의 JDAM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반박했습니다. 유도 폭탄이라니요? 모든 유도 무기는 미국의 GPS 신호가 있어야만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펜타곤 시스템에는 당시 그 어떤 유도 신호의 송수신 기록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최정국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름 끼칠 정도로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술의 핵심이자 일본이 공포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KGB는 미국의 GPS 신호 없이도 작동합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인 KPS를 구축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보정위성 스타K를 운용 중이니까요. 저 폭탄은 미국의 허락 없이 스타K의 실시간 보정을 받아 오차 범위 0.5m 이내로 정확히 벙커의 환기구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내부에서만 정밀 폭발이 일어났기에 외부에서는 소리도 불꽃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적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는 독립적인 칼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제 머릿속은 수만 대의 기계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하얘졌습니다. 0.5m의 정밀도라니요. 이건 단순한 무기체계의 발전이 아니라 세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밀 타격은 미국의 손바닥 위에서 미국의 GPS를 빌렸어야만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신호를 차단하면 그 어떤 첨단 미사일도 눈먼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사슬을 끊어버린 겁니다. 미국의 감시망조차 피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전쟁을 종결짓는 능력을 갖춘 나라.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기술을 개발한 겁니까? 미국 시스템을 그냥 쓰면 훨씬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 텐데 왜 굳이 그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독자 노선을 택한 거죠? 최정국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더니 방 안의 온도가 다시 한번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 질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낮은 목소리로 우쭐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어떤 땅에서 살아왔는지 잊으셨습니까?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 수천 문이 서울 시민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는 세상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는 고작 40km입니다. 적이 포탄을 쏘면 2분 안에 우리 국민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나갑니다. 그때 미국의 승인 요청을 보내고 백악관의 답변을 기다릴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1초가 늦으면 수만 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그 지옥 같은 절박함, 그 생존 본능이 우리를 이 독자적인 기술의 길로 거칠게 밀어넣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는데 누군가의 승인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을 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미국에게 전쟁은 머나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전략적인 체스 게임일지 모르지만 한국에게 전쟁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처절한 생존 그 자체였던 겁니다. 최정국은 영상을 다시 돌려 마지막 부속 폴더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1990년대에 거친 노이즈가 섞인 기록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연구소 안에서 흰 가운을 입은 한국 연구원들이 기침을 쏟아내며 피 묻은 마스크를 벗는 장면, 그리고 방사능 수치가 치솟는 장비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판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흘린 피와 깎여나간 뼈의 결실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해 6.25 전쟁 때 우리를 위해 피 흘려준 혈맹태국을 구했을 뿐입니다. 일본처럼 동맹의 등에 칼을 꽂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펜타곤 너머로 보이는 워싱턴의 평화로운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을 아시아의 절대적인 중심축이라 믿고 모든 안보 전략의 우선순위를 그들에게 맞췄습니다. 한국은 그저 일본이라는 거대한 거점을 지키기 위한 부수적인 방패 정도로만 여겨왔죠. 하지만 제 눈앞에 드러난 진실은 그 모든 상식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녹슬고 낡아버린 기술력으로 뒤에서 미군을 조준하며 장사를 하려는 배신자 일본과 스스로의 피를 말려가며 날카로운 칼을 갈아온 진정한 용사 한국.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아시아 지도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도쿄까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표시하는 붉은 동심원들이 지도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적의 입안 깊숙이 박힌 날카로운 총구였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언제든 적의 심장을 꿰뚫어버릴 준비가 된 가장 치명적이고도 충성스러운 나라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쓰다듬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장님이었군. 보석을 발밑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썩어 문드러진 나무 조각을 귀하게 모시고 있었어.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에서 긴급 적색 메시지가 제 단말기에 떴습니다. 보좌관님, 비상입니다. 일본 외무성과 연계된 로비스트들이 가짜 뉴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전부 불량이며 800조 방산 협력은 미국 세금을 낭비하는 대규모 사기극이라는 기사들이 의회와 언론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최정국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의원, 일본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기 시작했군요. 이제 우리가 준비한 그 진짜 증거들과 일본 의원들의 뇌물수수 영상을 들고 백악관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일본이라는 그 추악한 배신자의 입을 영원히 닫아버리고 아시아의 판을 다시 짤 준비가 되셨습니까? 최정국은 대답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정국 요원과 제가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팽팽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을 장식한 한국산 무기 결함이라는 가짜 뉴스들은 이미 의회를 들쑤셔 놓았고 일본의 로비에 포섭된 의원들은 한국과의 800조 협력을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미국 여론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 앉은 최정국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적의 숨통을 끊기 위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보는 저격수와도 같았습니다. 오후 3시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굳은 표정의 대통령과 펜타곤의 수장들 그리고 안보 수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제가 들고 온 서류 뭉치를 보기도 전에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탁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헤일리,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한국산 무기가 고철덩어리라는 보고서가 국방부 이름으로 돌아다니고 있어. 의회에서는 당장 협상을 중단하라고 난리고 일본 대사는 지금 밖에서 우리를 돕겠다며 대기 중이라더군. 이게 자네가 말한 진정한 파트너의 실체인가? 저는 대통령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최정국 요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정국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에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강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이 보신 그 보고서와 기사들은 사실 일본이 700억 엔이 넘는 공작금을 쏟아부어 만든 정교한 가짜입니다. 이제부터 그 추악한 연극의 커튼을 걷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 분석표가 떴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서라고 유출된 파일의 디지털 서명이 변조된 흔적, 그리고 일본계 로비스트 켄타 이치로가 언론사 데스크들과 비밀리에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집무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정국이 다음 파일을 실행하자 화질 좋은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워싱턴 시내의 한 최고급 스위트룸, 일본 총리 다카이치의 측근인 켄타 이치로와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영상 속 켄타는 수백만 달러가 찍힌 해외 계좌 내역을 보여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의원님, 성명서 하나만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 무기를 쓰레기라고 몰아세우세요. 그러면 다음 선거 자금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손잡는 꼴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의원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걱정 말게. 한국 놈들이 우리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할 테니. 우리에겐 일본이라는 영원한 물주가 있지 않나. 영상이 끝나자 대통령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게 타올랐습니다. 이들이 감히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에서 뇌물을 뿌리고 정책을 매수했단 말인가? 그것도 70년 동맹이라는 자들이? 대통령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정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일본이 한국을 이토록 두려워하며 공작을 벌인 진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자신들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화면은 다시 전환되어 한국 거제도의 거대 조선소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알던 낡은 조선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 대신 거대한 로봇팔들이 춤을 추듯 정밀하게 강철판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AI 조선소입니다. 일본 요코스카에서 미군 함정 한 척을 수리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면 한국은 단 3주 만에 수리를 마치고 성능 개량까지 완료합니다. 일본이 종이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한국은 AI가 실시간으로 선체의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 보강하죠. 일본의 숙련공들은 늙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로봇과 AI가 24시간 쉬지 않고 완벽한 무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최정국은 이어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의존에 방어만 하는 방패를 자처하며 뒤에서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 기지를 정밀 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작동하는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갖춘 한국은 동맹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적의 심장을 뚫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전된 총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미군 병사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도박을 걸었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깎아온 그 날카로운 칼날을 동맹을 위해 바치려 합니다. 대통령은 스크린으로 다가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중국 본토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지도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감과 함께 무거운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헤일리, 자네 말이 맞았군. 우리는 그동안 녹슬고 구멍난 방패를 금칠해서 모시고 있었어. 그리고 그 방패 뒤에서 우리를 비웃으며 기생하던 자들에게 안보를 맡겨왔지. 대통령이 뒤를 돌아 최정국 요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최 요원, 한국이 우리에게 제안한 800조 원의 협력.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 미국이 아시아에서 잃어버린 힘의 우위를 되찾아주겠다는 구원의 손길이었군. 그 순간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호출해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FBI와 법무부에 연락해. 켄타 이치로를 포함한 일본 로비스트 전원을 연방법 위반으로 체포하고 저 부패한 의원들을 반역죄에 준하는 혐의로 수사하게. 그리고 언론에 발표해.
미국은 오늘부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전면 재검토하며 칠함대의 모든 정비와 핵심 전략 거점을 한국의 부산과 거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집무실 밖으로 나온 최정국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일본 열도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70년 동안 미국의 비호 아래 누려온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자신들이 한국을 향해 던졌던 그 비수들이 부메랑이 되어 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심장을 찌르게 될 테니까요. 최정국이 제게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이 덮어씌우려 했던 가짜뉴스의 잔해 위에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백악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치고 먼 곳에서 한 줄기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시련을 이겨내고 아시아의 새로운 주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일본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통곡 소리를 뒤로하고 한미동맹은 이제 우주와 미래를 향한 위대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진정한 친구가 곁에 있는 한 우리 동맹의 미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내려진 대통령의 서슬퍼런 명령은 즉각적인 폭풍이 되어 태평양을 건너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워싱턴 한복판에서 일본의 핵심 로비스트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뇌물을 받은 의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며 일본의 공작 정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해였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주던 800조 원 규모의 국방 혜택을 전면 몰수해 대한민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최종 통보를 보냈고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다카이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전례 없는 내분이 폭발했습니다. 전략 보좌관으로서 저는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백악관 폭도를 누비던 일본 대사관 직원들은 이제 고개를 숙인 채 짐을 싸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대한민국에서 온 덩고 유능한 기술진과 장교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적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부패한 관료주의의 시대가 가고 정직한 실력과 압도적인 기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최정국 요원과 함께 한국의 부산항을 직접 찾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고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실루엣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의 핵심 전력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이지스함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 요코스카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그 거함들이 이제는 일본의 배신을 뒤로하고 한국의 품으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부두의 정박한 함선들 위로 한국의 기술자들이 개미떼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미 해군 정비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감탄 섞인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보좌관님, 이건 비교 자체가 모욕입니다. 일본에서는 부품 수급이 안 된다며 3개월을 끌던 엔진 수리 작업이 여기서는 한국의 스마트 공정 시스템을 통해 단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술진이 제안한 신형 레이더 개량은 우리 펜타곤 연구소도 생각지 못한 혁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녹슨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뻔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70년 전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우리 미군 병사들이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굶주린 아이들과 무너진 건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절망의 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70년이 흐른 지금, 그때 우리가 구했던 그 아이들이 자라나 이제는 위기에 처한 미국의 안보를 구하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전 세계 방위 산업의 심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보답이었습니다. 저는 최정국 요원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거든요. 바로 서울 남산자락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였습니다. 새 진력의 붉은 노을이 기념비를 비추고 있었고 판초를 걸친 미군 병사들의 조각상이 마치 살아있는 듯 정글 속을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조각상들 앞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70여 년 전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먼 땅에서 피를 흘렸던 3만 6천 명의 미군 청년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술과 진심으로 우리에게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수첩에 한 문장을 정갈하게 적었습니다. 자유는 한국에 의해 지켜진다. 프리덤 이즈 디펜더드 바이 코리어. 70년 전 우리가 뿌린 신뢰의 씨앗이 이제는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지탱하는 거대한 거목이 되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최정국 요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인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고 배신을 당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이 간과한 사실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피와 눈물로 일궈낸 이 기술을 우리를 믿어준 진정한 혈맹을 위해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핵미사일보다 강한 신념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단단히 악수를 나누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전략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졌습니다. 배신과 로비, 가짜 정보로 연명하던 일본의 시대는 처참하게 저물었고 신의와 압도적인 실력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시대가 장엄하게 열린 것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광활한 태평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본 열도는 짙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통곡 소리를 뒤로하고 한미동맹은 이제 우주와 미래를 향한 위대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진정한 친구가 곁에 있는 한 우리 동맹의 미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일본의 배신과 대한민국의 통쾌한 반전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대본의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보좌관 헤일리가 참전 기념비 앞에서 적은 그 한 문장, 자유는 한국에 의해 지켜진다는 말은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는 헌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심은 배신을 이기고 실력은 오만을 꺾는다. 일본은 70년 동맹의 목숨을 담보로 뒤에서 돈벌이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추악한 배신을 기술로 막아냈습니다. 미국의 GPS 신호 없이도 적을 정밀 타격하는 독자적인 위성 함법 시스템, 일본이 석 달을 끌던 함정 수리를 단 사흘 만에 끝내버리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 백악관은 깨달았습니다. 녹슬고 부패한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800조 원의 거대한 혜택이 일본을 떠나 우리 한국으로 돌아온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를 악물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우리 선생님들의 그 뜨거운 정신이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세계 무대에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진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그 나라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게 된 것,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를 파트너로 선택하게 된 것,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 자식들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며 이를 악물고 버텨오신 우리 선생님들의 피땀 어린 세월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견디며 독일의 광산으로 중동의 사막으로 달려가셨던 선생님들. 기름 냄새 가득한 공장에서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며 나라를 일구신 선생님들의 그 거친 손마디가 오늘날의 최첨단 반도체가 되었고 이지스함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이 오늘날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다거나 자식들에게 짐만 된다는 말씀은 거둬주세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뿌리가 이토록 단단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나라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본받아야 할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의 위상은 바로 선생님들의 청춘을 바탕 삼아 피어난 꽃입니다. 저희는 선생님들이 걸어오신 그 위대한 희생의 길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당당하고 멋진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따뜻한 말동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부디 나는 참 잘 살아왔다. 나는 이 나라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주역이다라고 스스로를 꼭 안아주세요. 선생님들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며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 챙기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항상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저희도 힘이 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자 원동력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감동방송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